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8쪽에 있는 시조 3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망이 유수하니 500년 도읍지를 선인교 날인물이라고 하는 시조가 3개가 하나의 지문으로 묶여 있는데요. 자, 이 3개가 같이 묶여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시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자, 그 공통점을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이 3시조들은 모두 동일한 어떤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창작 동기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라 함은 바로 고려의 멸망. 자, 고려가 멸망하면 뭐가 건국되죠? 자,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어떤 왕조의 교체기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시들은 전부 고려의 멸망을 보면서 느끼는 화자들의 감정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감정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이 3시의 화자들 모두 어떤 허무함, 고려의 멸망에 대한 허무함, 그 다음에 무상감, 그 다음에 인생 무상, 자,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려가 망해서 너무 허무한 거야. 그렇게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끝났다는 사실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요. 자, 여기 가, 나, 다의 시가 묶여 있는데요. 자, 이 가나다 중에서 가와 나는 이런 정서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서 가와 나는 거의 같은 시, 쌍둥이 시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다시는 가, 나와는 다른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정서상에.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화자들의 인생, 화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는 원천석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 나는 길제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원천석과 길제는 모두 고려가 멸망한 후에 이 고려의 멸망에 그 한탄하고 그다음에 조선에 어떤 가담하지 않고 그 조선 왕들이 와서 좀 정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부 거절하고 자기는 조선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고려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고려의 멸망 이후에는 시골로 들어가서 또는 고향으로 은둔하면서 학문수양이나 또는 제자 양성에만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에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다의 작가인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개국하는데 1등 공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허무한 무상감을 느끼는 것과는 똑같지만 그 미세한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가나다를 보면서 그런 차이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해석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조 원천석에 흥망이 유수하니 들어가겠습니다. 자, 흥망이 유수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흥망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흥하고 망하는 것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죠. 자, 이 주어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바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고려가 되겠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수는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유수는 정해진 운수가 있으니라는 뜻이에요. 자, 운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해진 운수가 있으니라는 뜻은 고려가 망한 것이 어떤 고려의 운수가 다해서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려의 멸망에 대한 운명론적인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때도 추초로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만월때는 여기 보다시피 개성에 있던 고려의 왕궁 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죠.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그 공간적 배경에서 주의할 것이 이 만월때는 사실 고려의 왕궁 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떤 고려 자체를 나타내는 시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대우법에 의해서 이 만월때는 고려의 왕궁 터이지만 그것을 확장시켜서 고려의 자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만월때도 추초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초는 가을 풀이라는 뜻이에요. 자, 만월때에 가을 풀만이 우거져 있도다. 가을 풀뿐이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을 풀이 어떤 자아내는 느낌이 뭘까요? 여러분, 만월때에 가을 풀만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활기차고 생산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뭔가 하강적이고 소멸적이고 쓸쓸한 이미지가 드러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후자죠. 자, 이 가을 풀은 어떤 쓸쓸함을 자아내는
그런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운수가 있어서 결국 고려도 망하고 고려의 궁궐터였던 만월태에는 쓸쓸하게 가을 풀만 우거져 있다라고 하는 구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0년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많이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고전 시가에서 5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로 이것은 고려 왕조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려 왕조가 916년인가 8년인 것 같아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지속된 왕조니까 뭐 한 470몇 년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려 왕조의 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왕업은 왕조의 업적이에요. 왕조의 업적. 그러니까 화려했던 고려 시대의 어떤 업적들이 자, 목적에 붙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목동할 때 목작에 피리 적자예요. 즉 목동에 피리 소리에 붙였으니, 이 붙였다는 건 여러분 비밀에 붙이다 이런 표현 안 죠. 그러니까 목적에 담겨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담겨 있으니. 자, 그러면 화려했던 500년의 역사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을 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동의 피리 소리도 바로 초초와 같은 기능으로서 어떤 멸망한 고려 왕조 성터의 쓸쓸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초초는 가을 풀이니까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려 멸망의 쓸쓸함을 드러냈다고 하면은 이 목동의 피리 소리는 어떤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구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 천년과 이 초정과 중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느낌은 어때요? 화려했던 고려가 멸망한 뒤에 느끼는 어떤 허무함, 그 다음에 쓸쓸함, 그 다음에 뭐 무상감, 그 다음에 허망함, 그 다음에 인생 무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는 또 무슨 단어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맥수지탄인데, 이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는 이 탄은 탄식이죠. 자, 무엇을 탄식하는 거냐면 나라가 멸망한 것을 탄식한다는 사자성어 뜻이 맥수지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요런 정서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석양에 지나는 객이. 자, 객은 손님이란 뜻이에요. 석양에 지나는 손님이 눈물겨워 하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석양이 굉장히 중요한 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양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면 표면적인 의미인데, 석양에 어떤 표면적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어떤 저녁, 석양이 지는 해라는 뜻이니까 저무는 해라고 하는 뜻이니까 어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로서 저녁에 지나는 손님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석양이라고 하는 거, 해가 진다는 것이 어떤 하강적 이미지이고, 이 하강적 이미지가 어떤 멸망과 또는 소멸 또는 쓸쓸함을 주로 나타내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 멸망이 바로 무엇의 멸망입니까? 이 석양, 지는 해라는 게 바로 지는 고려, 즉 멸망한 고려, 국운이 다한 멸망한 고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시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석양을 이런 상징성을 가지는 시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석양, 지는 해 밑에 지나가는 손님이 눈물겨워 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물겨워도 굉장히 중요한 시어죠. 왜냐하면 이 눈물겹다는 것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눈물겹다는 건 보통 어떤 느낌입니까? 슬픔 또는 탄식 또는 애상감,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여기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손님이 석양 밑에서 눈물겨워해요. 여기서 눈물겨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고려의 멸망에 대한 어떤 쓸쓸한 감정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손님, 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이 손님이 누굴까? 바로 화자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슬퍼하는 건데 어떤 손님이라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 이 시의 주제 굉장히 쉽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고려 왕조의 어떤 멸망으로 인한, 멸망에 대해 느끼는 어떤 탄식, 그다음에 또는 무상감, 허무함, 이런 게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보고 갈게요. 대립적 시어의 활용, 상징적 시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석양, 추초, 목적 이런 어떤 상징적 시어는 얘기를 해줬고요. 자, 대립적 시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만월대 같은 시어나 이 왕업이라고 하는 시어는 융성했던 고려 시기의 화려한 업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추초나 목적이나 석양 같은 시어는
멸망한 고려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런 단어들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월대나 왕업 같은 것들은 화려했던 고려의 과거, 그리고 이 추초 목적 석양은 쓸쓸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어떤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심정 볼게요. 애상감, 허무함, 무상감, 이생무상, 맥추지탄. 여기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조 보시면은 애상, 슬픔이죠? 슬프죠. 눈물겹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탄식하고 있고 영탄적 어조라고 되어 있는데, 영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감탄법이죠. 자,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로다, 하노라, 바 이런 데에서 뭔가 고조된 감정, 바로 이런 종결어미들을 통해서 영탄적인 어조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의 시와 그 다음 시, 이번 시는 거의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두 번째 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00년 도읍시, 제가 말했죠? 500년은 뭡니까? 고려 왕조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500년 도읍지, 이 도읍지는 당연히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되는 거니까 위시에서 나왔던 이 만월대와 성격이 같은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0년 동안 화려하게 고려가 이어져 오던 개성을 필마로 돌아두고 있어요. 화자는 지금 필마로 도읍지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필마는 한 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거와 비슷하게 지금 화자는 멸망한 고려의 수도에 가서 말 하나를 타고 쭉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산천은 의거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이 이 산천과 인걸의 대립성을 느끼면 이 시를 잘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천과 인걸은 명백하게 대조적인 시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천은 무슨 뜻일까요? 산과 강이라는 뜻이고요. 인걸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훌륭한 인재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인재란 바로 고려의 충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산천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의구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인걸은 간대없다. 인걸, 그 많은 고려 인재들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산천은 변하지 않는데 인걸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대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과 강은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어. 고려가 망하더라도 그 산과 강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천을 의거한 데에서 드러나는 거는 바로 어떤 산천의 영원성, 그 다음에 불변성이죠. 자, 근데 이 인걸의 어떤 속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간대가 없었으니까 어떤 순간성, 그 다음에 가변성이 되겠죠. 지금 고려의 수도를 지금 말로 돌아봤어요. 말 타고. 그러니까 그 자연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많던 고려의 신하들과 영웅들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인걸은 간대없다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허무함, 바로 무상감, 인생무상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장 구조상으로는 어때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는 대꾸법이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돼 있는데 여러분 어즈버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탄사예요. 현대시에 이런 감탄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자, 태평했던 시절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 태평했던 시절은 어느 시절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과거에 융성했던 화려했던 고려의 황금기, 이것을 의미하는 시가 태평연월이 되겠고요. 근데 태평연월이 마치 뭐 같다? 꿈이런가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꿈이 플러스로 해석해가지고 소망 이런 걸로 해석하면 절대 아니겠죠. 이 고려의 화려했던 시절이 마치 꿈처럼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렸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가져온 것이겠죠. 따라서 이 꿈에서도 어떤 꿈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의 꿈은 어떤 순간적인 거, 그 다음에 허무한 거, 그 다음에 무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자, 요런 소재로 이 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고려의 도입지를 말타고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그 많던 고려의 충신들은 다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허무하죠. 자, 고려의 그 500년 화려했던 시절이 지금은 마치 꿈처럼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이 쓰면 될 거예요.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탄식과 무상감이 그대로 이 시의 주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출제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대립적 상징적 시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산천과 인걸의 강조였죠. 산천을 의구한 데를 왜 가져온 거예요? 바로 고려의 충신들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나라가 멸망한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 속성을 가진 산천을 가져와서 비교의 방법으로 인걸이 간데 없는 어떤 허무함, 역사적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심정 가봅시다. 자, 심정 가면은 당연히 허무함, 무상감, 인생무상, 맥수지탄 드러나고 이 시에서 애상감까지 드러난다고 보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눈물겨워 하노라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애상적 정서가 바로 드러났는데 여기는 그런 직접적인 시어가 없다는 점에서 애상감보다는 어떤 이런 허무함, 무상감, 인생, 무상 쪽에 정서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탄식적 어조, 영탄적 어조라고 되어 있는데 탄식은 당연한 거고 영탄은 어디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노라 하는 부분과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을 구사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위와 아래 시가 굉장히 닮아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시로 넘어갈게요. 선인교 날인물이 갈 텐데요.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이 선인교 날인물이는 정서가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했고 그 미세하게 다른 점이 어떤 점에서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선인교 내린 물이 자하동에 흘러든대요. 자, 이 선인교와 자하동은 뭐냐면 개성에 있는 달이고 개성에 있는 고을 이름이에요. 자, 이 개성이 바로 고려의 수도였죠. 수도. 그러니까 이 시어는 가시의 만월대, 그 다음에 나시의 도읍지, 이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성에 가보니까 개성에 있는 선인교에서 내려간 물이 자하동에 흘러든다는 거예요. 그 개성에는 고려가 멸망했지만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죠. 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반천년 왕업이, 자, 여기서 반천년은 얼마니까? 천의 반이니까 500년을 얘기하는 거고 이 500년은 다시 얘기해서 고려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려 왕조의 업적이 다만 물소리뿐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뿐이로다. 여러분, 이 뿐이라고 하는 시어가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고려의 위대했던 업적이 지금은 그냥 물소리만 남아있고 다른 소리가 나고 있지 않은 거죠. 멸망한 궁궐터, 개성, 수도에서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소리는 어떤 청각적 심상으로서 위에 나왔던 어떤 시어와 아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에 나왔던 목적,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라고 하는 시어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물소리 뿐이도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려했던 고려는 지금 물소리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허무함, 그다음에 무상감, 그다음에 인생 무상,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어떤 탄식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종장에서 조금 약간 다른 시들하고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아이야, 이것은 아이야예요.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지금 종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야, 고국 흥망, 옛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물어 무엇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이거는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흥하고 망한 것을 물어 무엇하리오는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무엇하러 묻겠느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는 거고요. 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고려는 멸망했고 조선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어떤 너무 이런 거 묻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고려에 끝까지 충성을 바친 게 아니라 조선의 개국공신으로서 참여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역을 했다는 또는 윤리적인 그런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은근하게 고려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고려에게 너무 묻지 말고 그냥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고 따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어떤 개국공신으로서의 어떤 자기 판단을 합리화하는 구석이 약간은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물어 무엇하려, 이것은 굳이 물을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일종의 운명이며 자연의 섭리일 뿐이고 인간은 거스를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묻어나는 그런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위에까지는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한 멸망에 대한 무상감, 허무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거 뒤에 나왔어. 물어서 무엇하려? 니네 그거 뭐하러 생각하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의 입장을 약간은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마지막 종장에 드러났습니다. 자,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게 되겠죠.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어떤 무상감, 그 다음에 뭐 허무함, 탄식 이런 게 드러나고 거기 마지막에 되어서 여기에는 좀 디테일함, 섬세함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출제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대립적 상징적 시어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대립적 시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여기 나온 선인교, 자동, 왕업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고려, 과거에 화려했던 고려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겠고, 물소리, 망함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멸망한 고려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심정은, 자, 여기서는 애상감, 슬픔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정서상 그런 걸 슬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애상감은 빼고 요 나머지 것들이 이 시의 정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탄식적 어조, 영탄적 어조 드러나죠. 뜬 분이로다 막 이런 거에서 뭔가 감격스러운, 감탄하고 있는 그런 어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심화학습 조금만 들어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심화학습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위시들의 어떤 공통점에 대한 겁니다. 공통점. 자, 공통점은 첫째,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 똑같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바로 정서가 비슷했죠. 무상감, 인생무상, 탄식, 어조 비슷했었고요. 그 다음에 맥수지탄 비슷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조상 영탄적 어조도 비슷했었죠. 뭔가 영탄적 어조 비슷했었고,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 공간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시에서 고려 왕조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는 500년 도읍지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선인교 자하동이라고 하는 개성의 실제 지명을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공간적 배경, 이 시들은 전부 시인들이 이 망한 고려의 궁궐터를 가보고 썼다는 느낌이 들게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어떤 시적 발상의 시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4개의 공통점을 하나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학습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39쪽에 수능특강 2번 문제도 나온 건데, 그 2번 문제 종장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거든요. 자, 종장의 기능인데, 여러분들 종장 같은 경우는 시조가 어떻게 보면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모든 어떤 시적인 정서나 이 의도나 이런 것들이 집약되면서 전환되고 클라이막스로 다다르는 부분은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아무래도 마지막 줄인 종장이거든요. 특히 이 2번 문제에서는 종장의 시작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시인 500년 도읍지를 살펴보면 이 종장에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종장에서 우리가 화자의 정서와 하고 싶은 말을 집약해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독자들을 확 주목시키는, 그 다음에 이 주목시키면서 이 뒤에 나오는 화자의 정서가 보다 분명하고 보다 강렬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에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야하고 생뚱맞게 앞서게 아이를 부르고 있어요. 불특정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아이야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이 누군가를 부르면은 뭔가 좀 더 주목되고, 뭔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누구야? 라고 부르면 뭔가 조용해지면서 쫙 주목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그것처럼 뭔가 이제 마지막에 화자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그 앞서서 종장의 첫머리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방식으로 정서를 집약시키고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장의 첫머리의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심화학습은 이제 연계시에 대한 건데요. 연계시. 자, 연계시 중에 그 이색이 쓴 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라고 하는 시조, 굉장히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바로 고려 말기,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설이가 잦아든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다.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곳에 피었냐? 이 매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 충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석양도 그 위에서 났던 석양과 마찬가지로 기울어가는 고려의 구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연계시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색의 백설이 잦아진 고래를 한번 읽고 넘어가면 이 시대의 시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올해 수능 특강 안에서도 연계가 비슷한 주제와 시대를 가진 시들이 좀 있는데, 이런 뒤에 풀다 보면은 까마귀를 소재로 한 시조들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까마귀로 묶여있는 시조 중에서 두 편이 고려 말 조선 초에 고려에 충신할 것인가, 고려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또는 조선 쪽에 붙을 것인가 하는 지식인들의 고뇌 또는 윤리적인 어떤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 있는 어떤 시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에서는 까마귀와 백로가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는 조선을 가담하는 신흥 세력, 백로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고려 충신, 이렇게 설정돼서 시가 이끌어가는 시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들도 이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조 3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